6달 전 산속에서 사라졌던 장님 아이가 눈을 뜨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짐승의 먹이가 됐을 거라며 만류하는 걸 뒤로하고 밤낮으로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던 어미는 돌아온 아이를 보며 세상을 찾은 듯 기뻐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아이가 어떻게 눈이 뜨여서 집으로 돌아온 걸까요? 설화조선에 오신 걸 환영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지요. 산이 깊고 물이 맑아 한때는 살기 좋은 곳이라 불렸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허리를 붉게 물들였고 가을이면 밤과 도토리가 지천으로 굴러다녔지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이 어찌나 달고 시원하던지 인근 고을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전의 이야기였지요. 10년 전 어느 여름 마을 우물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절 탓이거니 했지요. 하지만 물은 점점 탁해졌고 마시면 배탈이 났습니다. 닭이 죽었고 소가 시름시름 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좋았던 인심마저 사라져버렸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마음과 함께 우물 뚜껑을 닫아버렸지요. 바로 그 이튿날 관아의 아전이 마을로 내려왔지요. 사또께서 마을 걱정이 크십니다. 관아에서 깨끗한 물을 직접 공급해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동이에 엽전 5잎이면 됩니다. 처음엔 다들 다행이다 싶었지요. 관아에서 나서준다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엽전 5잎은 이듬해 10잎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엔 20잎이 되었지요. 물값을 못 내는 집에는 아전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곡식을 가져갔고 옷감을 가져갔고 어떤 집에서는 솥단지까지 들고 나갔지요.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관아에 찾아가 따져봐도 사또는 아전들 편이었지요. 오히려 대들었다가 볼기를 맞고 돌아온 이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졌고 아이들 얼굴에 살이 빠졌지요. 물값은 고사하고 끼니도 해결을 못해 마른 풀뿌리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것이 이 마을의 오래된 병이었지요. 그런데 모든 걸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마을 뒤쪽 높은 산, 구름이 머물고 있는 곳에 신령이 있었습니다. 백발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수염이 가슴을 덮었지요. 흰 도포를 걸치고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를 짚었으며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산신령은 10년째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사또와 아전들이 밤마다 우물에 무언가를 부어넣는 것을 산신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지요. 인간의 일은 인간이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이치였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굶주렸고 어른들은 지쳐갔습니다. 산신령은 마침내 결심했지요. 직접 나설 수는 없다. 하지만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있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마을로 보내는 것. 그것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아. 산신령은 마을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 마을에 소월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소월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월에게는 계모옥분이 있었지요. 소월의 친어머니는 소월을 낳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소월이 4살 때 병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소월은 아버지의 후처였던 옥분의 손에 남겨졌지요. 옥분은 소월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물값을 내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지만 소월의 밥그릇만큼은 채웠지요. 추운 밤이면 소월을 품에 안고 체온으로 아이를 데웠습니다.
해진 옷은 기워서 입혔고 다른 집시는 손수 새로 엮어 신겼지요. 물값을 마련하느라 밤새 삭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에 피가 맺혀도 옥부는 소월 앞에서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월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옥분의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는 느낄 수 있었지요. 옥분이 밥을 먹을 때 자신보다 오래 숟가락질을 하는 소리, 많이 먹는 척하면서 사실은 소월에게 더 퍼주고 있다는 것을 소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월이 옥분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세요? 옥분은 잠시 멈췄다가 소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란다. 소월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지요. 그 일은 소월이 12살 되던 해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옥부는 그날 친정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오랜만에 소월의 손을 잡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소월은 귀로 가을을 읽으며 걸었지요. 그런데 산길 중턱에서 옥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소월아, 어미가 잠깐 볼일을 봐야겠다. 저 소나무 옆에 잠깐 서 있거라. 금방 다녀오마.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나무 껍질에 손을 댔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감촉이었지요. 바람 소리,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소월은 그것들을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멎었지요. 새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소월아, 소월은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깊고 오래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말을 거는 것 같았지요. 아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란다.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에게 줄 것이 있어서 왔단다. 너에게 눈을 줄 것이다. 보이지 않던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읽는 눈. 소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지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발밑에서 산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월은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옥부는 소나무 앞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소월이 없었지요. 소월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월아! 옥부는 산을 헤맸습니다. 소리쳐 불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불렀지요. 해가 지도록 산을 뒤졌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함께 산을 올랐지요. 하지만 소월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그날 밤 소나무 앞에서 밤을 새웠지요.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모은 채로. 제발, 제발 우리 소월이를 돌려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잠깐 눈을 뗀 제 잘못이에요. 소월이만은 제발. 하지만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옥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산에 올랐지요. 소월의 이름을 부르며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손이 가시에 긁혔고 발이 돌부리에 찍혔지요. 하지만 옥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옥분을 바라봤지요. 이제 그만하시게. 아이는 이미 살아있어요. 소월이는 살아있습니다. 어미는 알아요. 반드시 살아있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밤이면 옥분은 혼자 울었지요. 눈을 감으면 소나무 앞에 서 있던 소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놓기 전 마지막으로 느꼈던 소월의 작은 손바닥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다녀와요, 어머니.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옥부는 눈 속에서도 산을 올랐지요. 손발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내려와도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지요. 소월이 눈을 뜬 것은 산신령의 처소에서였습니다. 구름 위 안개에 쌓인 조용한 곳이었지요. 오래된 소나무들이 둘러서 있었고 맑은 샘물이 흘렀습니다. 산신령이 소월의 이마에 손을 얹었지요. 따뜻했습니다. 봄 햇볕 같은 온기였지요. 그 순간 소월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눈부셨지요. 그리고 천천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보였지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보였지요.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산신령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긴 수염, 흰 도포, 그리고 깊고 온화한 눈빛이었지요. 소월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 너무 넓어서였을지도 모르지요. 산신령은 소월에게 세상 보는 법과 얼굴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새겨져 있단다.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이 선으로 보일 것이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고르고 밝은 선이 흘렀습니다. 탐욕과 거짓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검고 뒤틀린 선이 흘렀지요. 죄를 짓고 숨기는 사람의 얼굴에는 갈라지고 끊어진 선이 나타났습니다. 소월은 여러 날 동안 산신령과 함께 산을 걸으며 이 눈을 익혔지요. 처음엔 흐릿하게 보이던 선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나중엔 멀리서 보아도 선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6달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산신령이 소월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거라. 선이 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 두려움이 사람을 검게 만들기도 하고 가난이 사람을 뒤틀리게 만들기도 하지. 그러니 선을 보되 그 너머의 사람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을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말거라. 사람들이 너를 믿기도 전에 진실을 말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는다. 먼저 믿음을 얻어라. 그러면 진실은 스스로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너의 어미가 너를 찾아 매일 산을 올랐다. 6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지. 어서 가거라. 소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산안개가 피어올랐지요. 그리고 소월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옥부는 그날도 산길을 오르고 있었지요. 6달째 오르는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 안개 속에서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옥부는 걸음을 멈췄지요.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어오고 있었지요. 옥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소월아! 어머니, 옥부는 소월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냥 울었습니다. 6달 동안 삭히고 삭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오랜 동안 울면서 소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옥분이 소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찌? 소월아, 눈이 보이는 거니? 네, 어머니. 보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옥부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소월이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지요. 하지만 산신령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산에서 무서운 꿈을 꾸고 돌아온 것이겠거니 했지요. 소월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타 고을에서 온 젊은 장사치가 마을을 지나고 있었지요.
보찜을 짊어지고 다른 고을로 넘어가는 산길을 물었습니다. 소월의 눈에 그나그네의 얼굴 위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짙고 붉은 선이었지요. 핏빛처럼 진하고 끊어질 듯 이어진 선. 소월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길의 끝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요. 소월은 나그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고개를 오늘은 넘지 마십시오. 나그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왜 그러느냐, 꼬마야. 오늘 그 고개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룻밤만 마을에서 묵고 내일 떠나십시오. 나그네는 피식 웃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가 산에서 내려오더니 이상해졌나? 나그네 길을 막으면 어떡하냐? 나그네는 소월의 말을 무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소월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가지 말라고 더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알고 있었지요. 선은 그 사람이 선택하고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선택은 언제나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개 너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나그네의 동행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저 고개에서 산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일행이 크게 다쳤는데 저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소월에게 향했지요. 저 아이가 오늘 고개를 넘지 말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무거웠지요. 경고를 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것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월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 사건이 있고 며칠 후 마을에서 이름난 양반 어른이 아들을 데리고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준서였지요. 준서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좋아했고 글솜씨도 뛰어났지요. 서당에서 훈장님도 이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믿었지요. 준서의 아버지는 아들의 급제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과거에서 준서는 낙방했습니다. 두 번째도 낙방했지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시험장만 들어가면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소에 막힘없이 쓰던 글이 시험 당일에는 한 줄도 이어지지 않았지요.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쓰고 싶었던 말들이 다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서는 혼자 벽을 치며 울었지요. 준서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소월 앞에 섰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 좀 봐주게나. 재주는 있는데 왜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소월은 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 위로 보이는 선은 전체적으로 흐릿하고 갈라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갈라진 선들 아래로 밝고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재주가 있는 자의 빛이었지요. 그런데 그 빛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검은 선이었지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의 두려움의 선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킬까 겁먹은 자의 선이었지요. 소월은 준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준서가 눈을 깜빡였지요. 무엇을 생각하냐고? 네. 잠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누구신지요? 준서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렸지요.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소월이 말했지요. 도련님은 글을 잘 쓰십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지요. 글과 두려움을 동시에 써 내려가려니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맞네, 바로 그렇다네.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 밤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어. 또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긴장이 됐고 다음 날 시험장에 들어가면 손이 안 멈추고 떨렸어. 준서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지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소월이 이번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버님, 아드님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급제를 못해도 괜찮다는 말씀을요. 아버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아버님이 기대를 가지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기대가 아드님에게는 무게가 되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급제보다 아들이 먼저라는 것을 아버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방안이 고요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지요. 준서야, 급제 못해도 괜찮다. 네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이 나는 제일 좋다. 준서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닦았지요. 소월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소월은 마지막으로 준서에게 말을 남겼지요. 다음 시험에는 아버님이 아니라 글을 생각하십시오. 글이 좋아서 글을 썼던 그 처음의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십시오. 그 마음이 손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해 가을 준서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해졌지요. 준서의 아버지는 소월의 집 앞에 와서 절을 했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정말 고맙네. 소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고 도련님이 해낸 거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산에서 뭔가를 얻어온 게 분명해. 준서의 급제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이번엔 마을 다른 양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윤씨댁에 30이 다 돼가는 딸이 있는데 아직 혼처를 못 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옥이었지요. 정옥은 얼굴도 곱고 글도 알았습니다. 살림 솜씨도 좋고 성품도 온화하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런데도 혼담이 번번이 깨졌습니다. 중매쟁이도 손을 들었고 부모는 속이 탔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달리 짐작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정옥 자신도 속이 타고 있었지요. 결국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소월 앞에 앉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오랜 상처가 있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소월은 정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 위에 선은 전체적으로 고르고 밝았지요. 선한 사람의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가운데에 유독 굵고 단단하게 맺힌 선이 하나 있었지요. 오래전 자리를 잡고 굳어버린 선이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선이었지요. 정확히는 닫은 것이 아니라 닫아야 했던 자의 선이었습니다. 소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오래전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정옥의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소월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일이네. 어찌 알았는가? 소월이 말했지요. 그 사람을 마음에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보내지 않은 게 아니라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상처를 받은 자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이 잠겨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정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그래.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례를 치렀을 때 많이 아팠었네. 그 후로 누가 다가와도 마음이 안 열렸지. 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돼버렸네. 소월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애기 씨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그 상처를 품은 채 살아온 세월이 애기 씨를 많이 지치게 했을 겁니다. 그 미련과 집착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정옥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한참 후 정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나?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월은 이어서 말했지요. 그리고 애기 씨 이웃마을 서씨 집안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는 애기 씨를 향한 선이 오래전부터 있어요. 3번 혼담을 넣으려 했다가 중간에 막힌 사람입니다. 정옥의 어머니가 소스라쳤습니다. 아니, 서씨 집안 둘째가 3번씩이나 혼담을 넣었다고? 혹시 우리 집에서 거절한 건가? 알고 보니 중매쟁이가 혼담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정옥 본인도 정옥의 어머니도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서씨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담을 임의로 막아버린 것이었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정옥과 서씨 집안 둘째의 혼례가 치러졌지요. 마을 전체가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정옥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활짝 핀 미소가 있었지요. 소월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의 얼굴 굳어있던 굵은 선이 사라져 있었지요. 그 자리에는 밝고 따뜻한 새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소월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아이가 말하면 들어야 한다고 했지요. 저 아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느끼며 생각했지요. 이제는 비로소 때가 되었다고. 소월은 그 무렵부터 아전들의 얼굴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타나는 아전들, 물동이를 끌고 다니는 아전들. 그들의 얼굴 위에는 공통적으로 검고 기름진 선이 흘렀지요. 탐욕이 오래 쌓인 선, 죄를 저질러도 두렵지 않은 자의 선이었습니다. 소월은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박노인을 찾아갔지요. 할아버지, 우물이 오염되기 전날 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박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밤 관아 사람들이 왔었지. 우물 상태를 살핀다고 했어.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말이야. 소월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물 상태를 살피는 일을 왜 한낮이 아닌 어두운 밤에 했을까? 이상하네. 그것은 남들 몰래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은 우물 근처 풀숲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지요. 한 시즌이 지났을까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 둘이 다가왔지요. 손에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우물 뚜껑을 열었지요. 그리고 항아리의 내용물을 우물 안에 부어 넣었습니다. 소월은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아전들이 떠나고 나서 소월은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우물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지요. 매캐하고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전들이 항아리를 내려놓았던 자리로 가보았지요. 땅에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를 흰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 챙겼지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사또가 마을을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와 자신의 선의를 보여주곤 했지요. 여러분들이 고생이 참으로 많소. 관아에서 계속 물을 공급할 테니 걱정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월은 군중 사이에서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또의 얼굴 위에 보이는 선은 지금껏 소월이 본 것 중 가장 검고 굵은 선이었지요. 탐욕의 선, 거짓의 선, 10년 동안 쌓아온 죄의 선이었습니다. 그 선들이 사또의 얼굴 전체를
검은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었지요. 소월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직접 사또에게 맞서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힘없는 마을 사람들이 관아에 쳐들어가 봐야 오히려 당할 수 있었지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소월은 옥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전들이 우물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증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려면 사또보다 높은 곳에 고해야 한다는 것을요. 사또보다 높은 나리께 고발장을 올려야 해요. 높은 나리가 조사하게 되면 사또도 숨을 수 없을 거예요. 소월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나그네 사건, 준서의 급제, 정옥의 혼인. 그 모든 일들로 이미 소월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우리 우물이 왜 오염됐는지 이제 압니다. 제가 직접 보았으니까요. 아전들이 밤마다 우물에 무언가를 묻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조각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럼 10년 동안이나 일부러 우물을 오염시켜 온 거란 말이야? 우리한테 물 팔아먹으려고 그런 짓을. 소월이 말했지요. 지금 당장은 관아로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또에게 직접 맞서면 오히려 당합니다. 사또보다 높은 나리께 이 증거와 함께 고발장을 올려야 해요. 더 높은 나리가 직접 조사하게 되면 사또도 숨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박 노인이 앞으로 나섰지요. 내가 증언하겠소. 10년 전 그날 밤 아전들이 우물 근처에 왔던 것을 내가 직접 봤소. 하나가 입을 열자 둘이 열었습니다. 10년 동안 속으로만 삭혔던 말들이 터져나왔지요. 물감 못 낸다고 아전한테 맞은 것도 고발합시다. 곡식 빼앗긴 것도, 솥단지 빼앗긴 것도 다 써넣읍시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고발장을 썼습니다. 박 노인의 증언, 소월의 목격담, 천에 묻은 증거, 그리고 10년 동안 쌓인 마을 사람들의 피해 내용들을 빠짐없이 적었지요. 고발장이 완성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은 옥분과 박노인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준서의 집을 찾아갔지요. 준서는 늦은 밤에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소월이 고발장을 내밀었지요. 준서는 고발장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지요.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눈빛 안에 담겨 있었지요. 준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말했지요. 자신이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은 소월 덕분이라고. 이 정도 보답도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준서는 그 자리에서 직접 관찰사에게 고발장을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급제한 도령이니 관찰사에게 문서를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지요. 준서는 이튿날 새벽 길을 나섰습니다. 관찰사 영문까지는 하루 길이었지요. 소월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사또가 먼저 눈치채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열흘도 되지 않아 관찰사 쪽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파견한 암행 관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조용히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물의 물도 직접 채취해 갔지요. 소월이 챙겨둔 손수건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찰사의 포졸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지요. 향하는 곳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포졸들이 관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잠시 후 포박된 아전들이 끌려 나오기 시작했지요. 마지막으로 사또가 나왔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던 그 사또가 이제는 두 손이 묶인 채로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지요. 10년의 세월이 그 눈빛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와 아전들이 끌려간 다음 날부터 우물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오염 항아리의 잔재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제거되었지요.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였지요. 2사람이 힘을 합쳐 오랫동안 닫혀있던 우물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레박이 내려갔습니다. 물이 올라왔지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박노인이 두레박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지요. 달다. 예전 그 맛이야. 마을 사람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지요. 아이들은 우물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10년 만이었지요. 10년 만에 마을 우물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은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신령에게 알리고 싶었지요. 봉우리에 올라 소월은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해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오래된 바람이었지요. 봄 햇볕 같은, 산신령의 손길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소월은 웃었지요.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옥분이 산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사람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왔지요. 어서 가서 밥 먹자꾸나. 밥이 다 되었을 것이다. 소월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위에는 선이 보였지요. 밝고 고르고 따뜻한 선이었습니다. 소월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선이었지요. 어서 가요. 어머니, 나 배고파요. 그것은 사랑이 만든 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 소월을 이렇게 불렀지요. 마을을 구한 아이 그리고 얼굴을 읽는 아이. 하지만 소월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읽은 것은 얼굴이 아니었지요. 10년 동안이나 하소연도 못한 채 아픔을 쌓아온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지요. 우물은 다시 맑아졌고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인심이 살아났습니다. 옛부터 물이 맑아야 인심이 좋다 하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